3. 에디푸스의 비극적 무죄의식. 자, 무죄. 엄청난 야스퍼스의 문제입니다. 야스퍼스는 예를 들어서 1883년생이잖아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31살.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 빨리빨리 계산해봐요. 46년. 요때쯤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다시 교수직 복직. 그리고 나서 죄란 뭔가라는 이 논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1946년에. 이때 등장했던 단어가 콜렉티브 슐트라는 단어예요. 콜렉티브 슐트. 콜렉티브 하면 집단이에요. 슐트는 죄예요. 우리 민족의 상황도 거의 마찬가지. 전부 다 싸잡아서 빨갱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덮어도 그냥 조용한 게, 떠들지 않는 게 나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친일해버리니까 그냥 쓸데없이 좋은 사람까지도 친일파가 돼갖고 이광순이 만해 한용운 친일 안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토론 안 하는 게 더 나아. 그런 사람들을 역적으로 만드느니 마찬가지예요. 독일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전부 다 독일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 하나만으로 독일인 자체가 그냥 죄인이라는 이 문제. 집단죄의식에 휩싸여갖고 사회가 시끄러워. 야스퍼스는 집단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항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착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친일했어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선의에서 우리 민족위에서 친일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잘못을 좀 따져갖고 물론 시끄럽겠지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상처는 건드려야 돼요. 언젠가는. 언제까지나 덮어놓고 지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암덩어리인데. 뭔가 해결을 해야지. 이 무죄의식. 에디푸스를 통해서 야스퍼스가 주장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뭘까? 철학의 언어의 뒤에 숨겨져 있는 야스퍼스의 심리 상태는 뭘까? 우리가 한번 관찰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디푸스는 무죄이다. 저도 글을 쓸 때 단문으로 딱 끝내버릴 때는 굉장히 강렬한 내 의지가 들어가요. 좀 설명이 필요한 건 좀 이렇게 길게 쓰지만 지금 에디푸스는 무죄이다라고 딱 단칼에 끊어버렸을 때는 야스퍼스도 굉장히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스퍼스는 에디푸스를 통해서 그가 죄가 아니라는 것, 그는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는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고 변호해주고 싶은 변호자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에디푸스는 무죄이다. 그는 신탁이 예언한 악행,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한다는 이러한 폐륜아적인 행동과 근친상간이라는 정말 해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이 악행, 그것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했다. 가능한 한. 즉 에디푸스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적인 이 죄 안 하려고 대충 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는 부모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 도망친다. 그는 떠나갔어요. 아빠 안 죽이고 싶어서, 엄마하고 결혼하기 싫어서, 거기 있다가는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싶으니까, 할 것 같으니까 떠나갔단 말이에요. 도망쳤어요. 이거는 현실 외피가 아니에요. 회피가 아니에요.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지. 그 뒤 다른 나라에서
실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지만 그들이 아버지요 어머니임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밑줄 쳐놔요. 자, 무지한 상황. 알지 못하는 상황. 알지 못하고 한 거는 죄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영화도 그렇고 독일에서 만들어내는 영화도 그렇고 많은 주인공들이 뭐 책 읽어주는 여잔지 뭐 남잔지 뭐 그런 데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뭐냐 하면은 모르고 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고 죄로 어떤 처벌을 받고 그럴 때 거기에 그 화면, 영상 이면에는 이러한 치열한 철학적 논쟁이 스며 있다라는 사실이 그 민족의 상처란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대사를 여기 두 문장을 옮겨 놓았는데 이 옮겨 놓은 대사를 통해서 저는 또다시 야스퍼스의 그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주장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오이디푸스의 목소리에 담겨 있는 야스퍼스의 철학적 목소리라고 할까? 따옴표로 인용을 해놓았다는 것, 직접 인용을 했다는 것, 거기에는 또 다른 힘이 실려지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르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모르고 그런 일을 했고 법률로 따져보아도 무죄이다. 자, 이 따옴표를 관찰해 보세요. 왜 야스퍼스는 아까 그 첫 문장처럼 오이디푸스는 무죄이다 하고 탁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이거는 이해가 한 말이야 하고 따옴표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오히려 더 강렬한 힘이 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3의 인물로 말하는 것보다 나는 하고 말을 시작함으로써 전달되는 그 언어의 힘은 더 커요. 오이디푸스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보다 따옴표로 하고 직접 인용을 하면서 나는 죄 없다 라고 말하는 거 엄청난 전략이에요. 이거는 글을 쓰는 전략이고 무죄를 선언하고 싶은 철학자의 양심 선언이고 몰랐단 말이에요. 분명히 독일인들 중에 몰라서 충성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게르만 민족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인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으로는 예를 들어 누른베르크 그 전범 재판이라는 그 재판관의 시각으로는 범죄가 될지는 몰라도 아주 정치적인 문제로 들어오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전후에 독일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지금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문제. 나는 모르고 했으니까 나는 무죄다. 라는 그 전형으로서 오이디푸스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 텍스트 읽어볼까요?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지배자로서 위험천만한 패스트가 나라 안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 패스트가 문제였어요. 아까 429년에 혹은 415년에 요 사이에 언젠가 이것이 무대 위에 올라섰다 했죠? 그런데 431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데 429년에 페리클레스가 죽어요. 페리클레스가 누구냐? 민주주의의 아버지고 이 비극 문화를 부흥시켰던 독재자예요. 그가 패스트에 걸려서 죽어요. 이 패스트. 자, 아테네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왕이, 독재자가 패스트로 죽을 정도로 그 나라에는 지금 패스트가 문제예요, 지금. 문제 상황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휘말려갖고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지금 한판 승부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워요. 위기 상황이.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극장에 들어간 이 시민들은 야, 이 패스트 상황. 이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이 패스트. 이것을 끝장내려면 범죄자를 찾아서 뭐 죽이거나 뭔가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발상. 거기에 관객들은 아마 정말 꽉 막힘, 그 레타르다지온,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 풀리지 않는 어떤 묶임, 이런 게 읽혀졌을 거예요. 패스트가 나라 안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에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탐구하고, 자, 이게 중요해요. 아무 두려움 없이 탐구해요. 처음에는. 왜?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거니까. 상관없을 때는 아무 두려움 없이 탐구해요. 아무 두려움 없이 지적 활동을 시작해요. 아무 두려움 없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두려움으로 느껴 피하고, 이게 내 일 같기도 하네. 갑자기 막 달려들다가 이게 우리 아버지 이야기네. 이게 우리 엄마 이야기네. 더 다가서면 안 될 것 같아. 도망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망설임 없이 백일하에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 안 밝히면 안 될 것 같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도 되는 건데 분명히 알면 내가 다칠 것 같은데 알아야 내가 속이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죄가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여기서 내가 중단하면은 내가 배신자가 될 거고 내가 살인자가 될 거고 내가 파렴치한 놈이 될 거야. 이게 내 운명이라면은 그냥 덮어두는 것보다 제발 이 민족아 정신 좀 차리라. 제발 좀 파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자기 상처라 해도 상처가 어떤 수술이 내 팔다리를 자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몸통은 살려낼 테니까 제발 좀 수술 좀 하라 이거예요. 비극적인 상황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덮어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는 정말 똑똑한 놈들이 나와서 박터지게 싸워줘야지. 그 다음 4. 철학자가 바라보는 화해의 성립 조건. 자, 화해 동그라미 쳐놓고. 야스퍼스의 생각의 방향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수많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넘어서면 뭔데? 전부 다 포용이에요. 포용. 혹은 포괄이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다 함께 살고 싶어요. 다 함께. 배타적으로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용적으로 철학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누구와? 니체 철학과 아주 커다란 차이예요. 니체는 물론 결국에는 디오니소스 축제처럼 다 함께 놀자, 어깨춤 추자. 그게 목적이긴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면 굉장히 극복의 철학이에요. 극복이 뭔데? 지양하는 철학이에요. 지양이 뭔데? 제거하는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이거는 이동용이 아니야 하고 짓밟아 버리고자 하는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계속 신은 죽여버리고 망치 들고 다 깨버리겠다. 이런 태도가 니체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스퍼스의 철학은 그렇게 망치 들고 깨버리려고 하고 막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이런 극복의 철학이 아니라 한계에 도달하면은 끊임없이 이게 야스퍼스예요. 포용하려고 하는 알력, 갈등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생각하는 존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성적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두 사람이 맞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해보세요. 누구나 다 한 초반에 한 3년, 5년 동안 계속 박터지게 싸울 거란 말이에요. 연애할 때 감정하고 달라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사랑, 정말 그래서 신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 뭐냐 하면 가브리엘이 그 성모 마리아한테 가서 하준 말이 있잖아요. 너는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냐 하면 신이 너와 함께 한다 하라는 뜻이. 함께 하는 게 뭔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항상 같이 옆에 있어주는 자가 그 자가 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항상 곁에 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사람한테는 신인 거예요. 자, 화회. 그러니까 야스퍼스의 철학이 뭐냐라고 이동용이한테 묻는다면은 이동용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야스퍼스의 철학은 화회의 철학이라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이디푸스는 지식을 추구하고 지성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하지 않은 길을 걸었다. 자, 길도 밑줄 쳐놓을까요? 왜냐하면은 길 공부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가 자꾸 눈에 밟혀요. 하이데거의 작품 중에 숲길이라는 작품도 있고 길. 우리는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길에서 길을 묻는 존재잖아요. 사막에서도 길을 찾는 존재잖아요. 바다에서도 길을 보는 존재잖아요. 숲속에 들어가서도 길을 아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는 능력의 증거.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전부 다 생각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그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지식의 재난에 휩쓸린 것이다. 그대 의식 때문에 운명 때문에 불행한 자여. 그러나 이렇듯 제약받지 않는 지식욕. 지식욕은 제약받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인데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있나요? 생각. 뭐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생각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생각을 아직 못한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은 다 가능해요. 다. 생각하지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약받지 않아요. 생각은. 이 지식에 대한 요건은 제약받지 않아요. 제약받지 않는 지식욕과 무조건적으로 이의를 떠맡는 것은 좌절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진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계에 가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좌절도 하나의 진리예요. 지식과 운명 때문에 불행해진 오이디푸스는 신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는다. 오이디푸스의 죽음은 그가 묻힌 땅의 축복을 불러온다. 그 밑줄 쳐놓고 한참을 생각해 보세요. 자, 비극 작품의 결말을 보면 재미난데, 즉 그 결말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소포클레스가 우리 인류에게 남겨놓은 지혜잖아요. 소포클레스가 이 작품을 왜 썼을까요? 소포클레스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승을 했어요. 비극 경연대회에서 1등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1등 했을까?
그때 당시에 이 연극을 봤던 관객은 뭐 때문에 이 작품에게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을까? 분명히 이 메시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작품 와 하고 박수를 치면서 최고의 1등 자리를 줬겠죠. 자, 그런 시각으로 이 야스퍼스가 전해주는 이 해석의 글을 읽어보세요. 그가 죽은, 그가 묻힌 그 땅은 그때 당시에는 페스트가 그렇게 창궐했지만 그가 묻은 그 땅은 축복의 땅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일파 문제와 이 빨갱이 문제, 지금까지도 북쪽에는 그 이념 논쟁에 휩싸인 한 나라가 버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파헤쳐서 정말 에디푸스처럼 치열하게 이 화살이 나한테 되돌아온다 한들 내가 알아야 되겠다. 뭐가 문제인지 하고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운 그자는 이 민족의 혹은 이 시대의 현상에 의해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죽을지는 몰라도 그의 업적에 힘을 받은 이 땅은 패스트를 극복하고 축복받은 땅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소포클레스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야스퍼스는 에디푸스를 읽으면서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 민족, 이 나라, 이 독일이란 땅을 축복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면 이 죄의식의 문제, 이 집단 죄의식의 문제 그냥 시끄러우니까 덮어버리고 가자가 아니라 박터지게 한번 싸우자 제발. 논쟁을 한번 해보자. 끝장을 한번 보자. 왜? 이러한 행동이 독일을 살릴 테니까. 어째서 문학의 나라, 철학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 나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 좀 박터지게 좀 싸우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나라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좀 지식인들이 나서서 하면 논쟁 좀 해보자. 얼마나 멋진 도전이에요. 인간은 죽은 자를 위해 힘쓰고 죽은 자의 무덤을 공경한다. 공경한다도 며칠 전에 아까는 축복받는다 그랬고 이제는 그 사람을 공경한다. 아마 비석도 세워줄 거고 시비도 세워줄 거고 동상도 세워줄 거고 어떤 한 인물의 우상화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상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내부에서 내면적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면적 화해. 내면적 화해.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여 주는 행위. 그게 내면적 화해. 야스퍼스가 철학하는 이유이고 야스퍼스가 철학의 길을 걷는 이유이고 왜 그가 철학을 했는가? 대답은 내면적 화해. 북한 사람, 한국 사람 뭐가 그렇게 그걸 죽이는 게 오히려 아빠를 죽이는 거고 엄마와 어떤 나쁜 짓 하는 거지. 그냥 함께 살아줘야지. 2002년에 저는 정말 스스로는 버스 위에 못 올라갔지만 버스 위에 올라가는 사람 보고 우리는 박수 쳐주는 일이 있었어요. 터키하고 우리하고 어깨동무하고 괜찮아 하면서 탁 박수 쳐주고 우리는 형제라고 서로 껴안아주고 그게 최고의 온 나라가 환희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는 정말 정열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는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내면적 화해. 너희가 우리 골문에다 골을 넣었다 해갖고 너는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시합은 끝났다. 시합은 알력이고 갈등이고 투쟁일 수는 있어도 그 시합을 최선을 다해서 싸운 전사들이여 서로 이제는 어깨 동무하자 이런 거. 내면적 화해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의 무덤은 신성시되며 이로써 화훼가 성립한다. 비극 작품을 이렇게 해석한 야스퍼스,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야스퍼스 철학을 보면서 함부로 니체를 이해 못한 철학자니 니체 철학을 부족하게 그런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명화를 보고 나면서도 어떤 친구는 그 명화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재미없네, 뭔가 요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태도 좀 지양해 달라.